자, 다음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마그네슘의 열 전도율은 구리와 알루미늄보다 높다. 아니죠. 구리가 특히 열 전도율이 진짜 높아.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마그네슘의 전기 전도율은 구리가 열 전도율도 높은데 전기 전도율은 진짜 높아요. 두 번째로 놓나 세 번째로 놓나 그런데. 자, 마그네슘 합금보다 알루미늄 합금의 비강도가 우수하다. 알루미늄 합금의 비강도가 좋은 것들이 꽤 많아요. 그에 반해서 마그네슘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무르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마그네슘을 섞어주면 절삭성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아니고 이게 정답. 그리고 마그네슘은 알칼리에 잘 견디나 산이나 염수에 침식이 된다. 마그네슘 합금보다 알루미늄 합금의 비강도가 우수하다. 아닙니다. 알루미늄 합금이 비강도 좋은 것도 꽤 있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에도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마그네슘 합금은 기본적으로 마그네슘 합금이 들어갔을 때의 특징이 절삭성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절삭성이 좋아진다는 건 뭡니까? 잘 잘린다는 거야. 그렇다면은 강도가 너무 크고 막 연성 질기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알루미늄 합금보다 비강도가 우수하다고 볼 수는 없다. 4번 알칼리에는 잘 견디나 산이나 염수에는 침식된다. 이거 특징이죠. 마그네슘의 특징이야. 그죠? 이거는 뭐 화학에서 나오는 거니까 따로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금속간 화합물의 특징을 설명한 것. 금속간 화합물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성분 금속보다 용림점이 낮다. 말이 되는 소리야? 어느 성분 금속보다 용림점이 낮다. 이거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용림점을 높이기 위해서 금속 간 화합을 시키는 경우도 있는 거니까, 뭐 망간 같은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성분 금속보다 경도가 낮다. 이것도 아니라고 봐야 돼. 일반 화합물에 비하여 결합력이 약하다. 뭐 이것도 애매한데, 일반 화합물에 비하여 결합력이 약하다. 금속간 화합물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종의 금속이 섞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른 것들보다는 일반 화합물에 비해서는 결합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다음 니켈 크롬 합금 중 사용한도가 1000도씨까지 측정할 수 있는 합금. 이 사용한도가 1000도씨까지라고 했으니까 니켈 크롬 합금 중에서는 뭐 이런 경우에는 크로멜과 알루멜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나오는 금속 재료 문제는 어느 정도 여러분이 60점만 맞으면 되는 이 시험에서 그렇게까지 하나하나 다 외우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지만 감은 보고 간다. 니켈 크롬 중에서 1000도씨 넘는 거, 그 정도 측정할 수 있는 거 크로멜 알루멜이다. 뭐 이 정도 하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 주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주철은 뭐야? 주철은 싸고 주조성이 좋아. 그리고 압축을 잘 견디는데 인장을 못 견뎌. 그리고 약간 바스러지고 약간 무르고 뭐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1번 인장 강도에 비해 압축 강도가 높다. 방금 말했죠. 2번 회주철은 편상흑연이 있어서 감쇄능이 좋다. 자, 회주철에 편상흑연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편상흑연이 있어요. 흑연이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어.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어. 그래서 이게 감쇄능을 가져요. 자, 세 번째. 주철 절삭 시에는 절삭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주철 절삭은 그냥 절삭을 해도 됩니다. 뭐 그렇게까지 뭐 단단하고 뭐 연성이 크고 뭐 질긴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주철을 절삭할 때는 절삭류를 따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4번 액상일 때 유동성이 나쁘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주조성이 제일 좋은 게 주철인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철에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를 첨가한 합금. 잔류 자동 밀도가 크고 보자력이 우수한 자성 재료. 자, 철에다가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 이거를 첨가한 합금은 알코니 자석입니다.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알루미늄, 코발트, 니켈이고요. 이
보자력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보자력이라는 건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자성체에다가 자석을 갖다 대면 얘도 중간에 있어서 자석이 됩니다. 그리고 자석을 갖다 댔던 걸 떼면 얘가 여전히 자력을 유지한 채 있습니다. 이게 잔류 자속이라고 하는 거죠. 이 잔류 자력이 이 잔류 자속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는가에 따라서 이 자속 밀도가 큰 것은 다시, 자, 여기까지 자석을 갖다 대면 자력이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석을 떼면 여기까지 돌아오죠. 하지만 이 녀석을 여기 자기력을 0으로 만들기까지 드는 이 힘, 이게 바로 보자력입니다. 여기가 방금 말씀드렸던 잔류 자속 밀도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알코니 자석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다음, 물과 얼음 수증기가 평형을 이루는 삼중점. 이 삼중점은 자유도가 빵입니다. 어디로도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만큼일 때 물일 수 있고, 이만큼일 때 수증기일 수 있고, 이만큼일 때 얼음일 수 있다. 뭐 이런, 예를 들면 간단하게 설명을 이것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건데, 뭐 이게 얼음, 물일 때 이 삼중점은 이곳을 뜻합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선을 타고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으로도 못 가고 저쪽으로도 못 가고. 물과 얼음과 수증기가 한 점에서 모이는 경우는 삼중점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도는 0이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이 부분에 있다라고 하면은 뭐 수증기도 되고 물도 되고 하는 부분일 거고, 뭐 순수하게 딱 여기라고 하면은 얼음밖에 안 되는 그런 거겠죠. 자, 자유도에 대해서 좀 더 연력학적으로 접근하면은 어렵지만, 삼중점에서는 자유도가 0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필기 자격증에 대해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수준은 된다라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동의 종류 중 구리와 같이 연하고 코이닝하기 쉬우므로 동전이나 메달 등에 사용되는 합금은 하고 말했습니다. 일단 황동의 종류를 좀 알아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황동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황동을 어떻게 하냐? 구리와 아연의 비율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구리가, 자, 구리 60에 아연이 40 들어간 이것을 보고 문쯔 메탈이라고 합니다. 이 문쯔 메탈은 인장 강도가 최대고, 주로 강도 쓸 때, 강도가 높은 강도를 요하는 황동일 때 사용하는 게 문쯔 메탈입니다. 근데 여기에 주석이 1% 정도 들어가면 이걸 보고 네이벌 황동이라고 합니다. 구리와 아연을 7대3 비율로 섞고 여기에 플러스 알루미늄을 약간 넣어주면 알루미늄 황동이 나타나고, 73 황동에 주석을 좀 섞어주면 애드미럴티 황동이 됩니다. 그리고 80대 21대 이것을 보고 톤백이라고 하는데, 82 황동을 톤백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빛이 굉장히 밝게 나기 때문에 가짜 모조 금속 공예품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5대 5일 때 이걸 길딩 메탈이라고 합니다. 길딩 메탈은 연하고 코이닝이 쉬우므로 동전이나 메달 등에 사용되는 이 녀석, 우리가 문제에서 봤던 이 녀석입니다. 길딩 메탈. 자, 여기 황동의 종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특징도 좀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또 다른 문제에서 나올 테니까 그거는 그때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6대4, 7대3, 8대2, 그리고 95대5, 이 종류별로 이름 정도 알아놓는 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금속재료의 표면에 강이나 주철의 작은 입자를, 금속재료의 표면에 강이나 주철의 작은 입자를 고속으로 분사시키는 것을 쇼트피닝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쇼트피닝이, 이 쇼트가 말하는 게 작은 입자가 쇼트고요.
분사하는 것, 그래서 분사해서 땅땅땅땅 때려주는 걸 보고 피닝이라고 합니다. 쇼트 피닝 4번. 침탄법은 표면에다 탄소 넣는 거고, 질화법은 질소 처리하는 거고, 질화 처리하는 거고, 폴리싱은 살짝 갈아서 연마해가지고 반질반질하게 하는 거를 폴리싱이라고 합니다. 다음. 자, 200도에서 300도 사이 탄소강. 연신율과 단면 수축률이 상온보다 저하되어 단단하고 깨지기 쉬우며 강의 표면이 산화되는 현상. 청열 매짐입니다. 청열 매짐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거예요. 탄소강이 200에서 300도 사이에서 연신율과 단면 수축률이 상온보다 저하됩니다. 그러면서 얘가 단단하고 깨지기 쉬운 취성을 갑자기 나타내면서 강의 표면이 산화되는 걸 보고 청열 매짐이라고 합니다. 다음, 강에 황, 납 등의 특수원소를 첨가하여 절삭할 때 칩을 잘게 하고 피삭성을 좋게 만든 강을 무엇이라 하는가? 일단 피삭성을 좋게 만든 강을 가지고 우리는 쾌삭강이라고 합니다. 자를 때 잘 잘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씁니까? 쾌삭강? 밀링이나 선반을 가지고 가공을 할 때 잘 잘리고 단면이 매끄럽게 싹 부드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강, 그것을 쾌삭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변강은 온도 변화에도 별로 크지 않은 거, 부피 차이가 크지 않은 거. 그래서 불변강은 뭐 인바, 엘린바, 뭐 슈퍼 엘린바, 초 엘린바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불변강 가지고 만드는 게 이 온도차를 이용한 두 개의 바를 붙여서, 이 붉은색은 부피의 변화가 온도의 차에 따라서 크게 나타나고, 흰색은 온도 차에 관계없이 불변강을 사용했기 때문에 별로 크게 안 나타난다고 했을 때, 이 녀석을 어떠한 온도 속으로 집어넣었을 때 온도가 많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렇게 기울게 되는 거죠. 왜? 이쪽은 계속 길어지려고 하고 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기우는 겁니다. 자, 베어링강은 베어링강에다가 주로 넣는 그런 녀석이고, 얘는 스프링강은 탄성을 크게 갖고 있는 강을 스프링강이라고, 스프링강에다가 주로 많이 씁니다. 다음, 자, 주변의 온도 변화에 따라 선팽창 개수나 탄성류 등의 특정한 성질이 변하지 않는 불변강이 아닌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불변강 중에 가장 처음 나온 것은 인바입니다. 인바 다음에 L 인바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코 L 인바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인바, 엘린바 뭐 이런 쪽으로 쭉 가다 보면 뭐 슈퍼 엘린바, 초 엘린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스텔라이트는 불변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 알루미늄의 비중과 용융점은 약 얼마인가? 알루미늄은 비교적 비중이 가벼운 편에 속하고 용융점이 660도인 거 다들 아시죠? 자, 1번. 알루미늄의 비중이 2.7에 660도씨의 용융점을 가진다라고 하고 보고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기계제도에서 물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의 형상을 나타내는 선은 수문선입니다. 자, 점선으로 표현하는 이 수문선은 물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의 형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정육면체라고 했을 때, 여긴 다 실선 외형선이겠지만 뭐 뒤쪽에 보이지 않게 모서리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수문선으로 표시를 해주죠. 다음, 강제기호 중 용접구조용 아변 강제에 속하는 것은 용접구조용 아변 강제입니다. 일단 SM400C가 용접구조용 아변 강제이고요. 여기서 나타내는 400C 중에 400이 인장 강도를 의미합니다. 굉장히 인장 강도가 높은 편이죠. 다음 중 참고 치수를 나타내는 것은, 참고 치수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괄호 안에다가 넣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사각형이 한 변이 50이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50이긴 한데 척도에 비례하지 않음을 나타낼 때 쓰는 거고, 이거는 그냥 치수죠. 자, 다음, 주투상도를 나타내는 방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조립도 등 주로 기능을 나타내는 도면에서는 대상물을 사용하는 상태로 표시한다. 그쵸, 대상물을 사용하는 상태로 표시해야죠. 2번, 주 투상도를 보충하는 다른 투상도는 되도록 적게 표시한다. 뭐 이건 당연한 겁니다. 주 투상도를 많이 표시하고 뭐 그 이외에 뭐 부가적인 거는 최대한 좀 줄이면 좋겠습니다. 3번,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에 대상물을 세로 길이로 놓은 상태로 표시한다. 아니죠, 우리는 가로 길이로 놓고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샤프트를 표현한다고 하면, 모니터가 이렇게 있으면 보통 축을 이렇게 놓는 편이죠.
뭐 이렇게 놓진 않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놓다가 잘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나오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모니터가 가로로 긴 것도 있고 원래 도면의 규정 비율이 가로가 더 길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용접 기능사 필기 복원 기출문제 풀이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용접 기능사를 딸 때 필기를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렵다면 본인이 이렇게 풀어보는 것도 괜찮고 이렇게 풀면서 설명 듣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 엔지니어링 센스를 발휘해서 유추도 할 수 있을 정도쯤 되면 용접 기능사 필기 정도는 쉽게 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딸 수 있는 그 날까지 팡팡쌤의 용접 기능사 필기 강의가 조금 더 준비가 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용접 기능사는 생각보다 굉장히 쓸모가 많은 기능사 자격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기능사 취득을 한다면 좋은 일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매우 꿀 자격증이기 때문에 선생님 또한 많이 추천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회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